안녕하세요. 임용환의 한국사. 오늘 무어사와 2편입니다. 연산군 4년 1498년 7월 12일 김일손이 잡혀 들어옵니다. 연산군이 직접 신문을 시작합니다. 첫 신문은 세조의 스캔들, 권기인과 윤소원의 일을 어디서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라는 것이었어요. 김일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실록을 쓰는데 이 기사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출처를 묻고 기사 가지고 사관을 신문하면 실록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기록했다고 하는데 소문을 듣고 기록하는 것은 전례가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연산군이 밀리지 않습니다. 실록이란 원래 직필을 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쓰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세조시대의 일을 왜 성종실록에 쓰느냐, 이건 원칙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 너 이거 속셈이 뭐야, 왜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들었냐. 김일손은 처음에 나 혼자 죽겠다라고 버티는데 금방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기인의 조카인 허반에게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허반이 또 당장 끌려옵니다. 당연히 자긴 그런 적 없다, 말한 적 없다, 제가 말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고문이 시작되죠. 장을 쳤는데 30대를 맞고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맨날 100대 그냥 피 튀기고 인도 이러는데 사실 고문 처음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고 이 30대 맞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불구가 됩니다. 어느 정도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관 기록에 이렇게 쓴 거 보면 독하게 맞았는데 독하게 버틴 것 같아요. 이렇게 무호사화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김일손이 신문을 받는 동안에 수사대가 김일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록 편찬관이었던 이목과 권오북이 쓴 편지가 나옵니다. 이목은 이제 김일손하고 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나눠서 하거든요. 방이 달랐는데 김일손의 사초를 이미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상관들이 김일손의 사초를 씻지 않으려고 해서 자신이 항의하고 싸웠다. 당상관들이 너도 나도 알면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제 정황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 편지 마지막에 이목은 이 편지를 읽고 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손이 안 태웠어요. 김일손은 신문하는 중에 여러 다른 기사들의 출처도 실토합니다. 이거 말고 단종을 이렇게 물에 버렸다, 소름 어머니 무덤을 파서 어떻게 했다, 별얘기가 다 나오니까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 그래서 그 사람 물면 또 그 사람 누구한테 들었냐, 난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엮여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일손과 이목, 그들에게 기사를 제공해 줬다는 사람들이 처형되고 이미 사망한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루는 없어도 김갱필처럼 김종직에 제대했던 사람, 누구의 친구, 이런 사람들은 유배를 당해서 정계에서 축출되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이제 유배되고 하는데 제가 그런 명단까지는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어사화에서 희생이 많아진 거는 이 누구한테 들었어 이래갖고 연좌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들어가니까 김종직의 제자랑 관련 있었던 사람들에게 쭉 또 이게 혐의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살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 조의제문을 끌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또 이제 역으로 타겟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자광이죠. 유자광은 제가 별도의 편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정치 감각에 관해서는 정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저기 우리 시대의 정치인을 봐도 하여간 그 감각적으로 탁월한 분 몇 분 있잖아요. 유자광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벌써 생각을 다 해가지고 이건 조의제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나한테 이게 공이 커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의제문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데 조의제문을 파고들게 되면서 이 사건이 김일손이나 몇몇 친구들의 어떤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어떤 집단적인 위험, 그들의 집단적인 위험이 표출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사건 연루자들이 다 지방살인이 아니에요. 이목은 전주이시고 개국공신 후예입니다. 지방에서 출생했다고 하지만 김종직한테도 배웠어요. 개국공신 후예라고 해서 다 명문대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지방에 산다고 해서 지방 사람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우리가 이 사화의 역사를 볼 때 사림이라는 용어를 자꾸 지방사적, 지방사대부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는 바람에
이거 해석하는 게 어려워져요. 심지어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살인파는 지방사족이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서울 학생들하고 지방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했냐 이런 논쟁까지는 아니고 이런 대화가 학회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오고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웃고 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적도 있어요. 훈구 세력도 세월이 오래되니까 분화하고 있어요. 공신의 후예, 심지어는 종실 중에서도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권력의 상층에서 멀어진 집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출세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집안 배경으로 출세한다, 음서제 이런 거 안 좋아. 과거 해서 실력과 능력으로 승진해야 돼. 이런 것을 이 사람들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과거 급제에서 올라갔어. 그런데 개국공신 집안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갖고 이게 별로 등용되고 뭐 보직 받는데 별로 특혜를 못 받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뭐 제도 개혁이 나야 된다. 그럼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시대 관료제는 법제상으로 보면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봐도 와 이거 뭐 지금하고 비슷하네 말할 정도로 제도적으로는 탄탄해요. 꽤 탄탄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이 정도로 관료제 규정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규정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뭐 어떤 개혁보다는 운영을 양심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지금 집권 세력은 타락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이 나는 게 과거 집권 세력은 왜 타락하느냐? 걔들은 음소제고 집안 백으로 올라온 애들이고 우리는 능력으로 올라온 애들이니까 우리로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야. 이때는 이미 과거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극돈 집안. 이 집 원래 전형적인 지방의 신진 제2제 4대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3대, 4대에 걸쳐 과거급제 하는데 이 집안, 이 광주시 집안 과거급제는 정말 조선시대 전설적인 기록이에요. 뭐 5형제가 6형제가 다 급제한다. 뭐 어마어마해.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과거와 능력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극자 돌림 세대, 이극돈 집안 세대로 오면은 당시에 8극이라고 불렀어요. 조정에 있는 극자 돌림 형제가 8명이나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쫙 깔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백으로 온 게 아니라 능력으로 와도 이렇게 깔리는 이런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니도 과거급제자고 나도 과거급제자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정치 제대로 못해? 왜 부패해? 그러니 우리한테 넘겨.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니나 내나 똑같은데 니가 집권하면 우리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력들은 우리가 과거급제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내야 돼요.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우리는 집권해도 니들처럼 타락하지 않아. 답이 뭘까요? 우리는 인간성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니네들 인간성은 왜 다르냐? 지난번 편에 붕당론 이야기할 때 제가 군자당, 소인당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붕당론이란 거 가게 되면 군자당, 소인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가 그겁니다. 우리는 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묻지. 니네가 군자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공부한 게 달라. 니네는 그냥 암기만 했잖아. 우리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 의미를 생각해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게 마음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야. 따라서 니네는 그냥 외운 애들이고 우리는 그걸 마음의 양식으로 전환시켜서 수양이 된 사람들이야. 따라서 니네하고 우리는 질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논리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사화, 그 뒤에 나오는 붕당, 심지어는 그 사상사, 성리학 논쟁에서까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유학의 특징이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순백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주변의 나쁜 환경이나 또는 자기가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오물을 제거하고 이 마음속에 이게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게 공부와 수양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기 무슨 화장품 광고 있잖아.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는 이런 거 발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피부가 좋고 본성이 좋아도, 누구는 맨날 진흙 바르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잘하고, 누구는 나는 니들하고 달라. 그래서 뭐 기가 막힌 화장품을 바르고 살았다면,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교육의 관계예요. 오물투성이의 교육을 뒤집어 쓰고 사는 애들과 니들하고 수준이 다른 화장품을 바르고 내 몸을 갖고 온 사람 다르잖아. 30년 지나봐. 네 피부랑 내 피부랑 같아. 아예 인간이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 나이 보면 한 30살, 40살 차이 날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일소는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조이제문입니다. 니들 단종 죽을 때 뭐 했니? 그냥 불의에 눈 감고 조용히 살았잖아. 그런데 그 단종의 영혼이 의제로 변신해서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김종직한테 나타났어요. 왜 그랬겠어? 그분이 제대로 문장을 외우지 않고 문장의 뜻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 양식으로 삼아서 수양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질이 다른 양반이라고. 그래서 단종의 영혼이 이 양반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양반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야? 우리야. 이게 조이제문의 의미예요. 살인파의 인격 증명, 가치 증명, 존재 증명.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김일성, 그 김정직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실록에 실었다는 거예요. 왜? 수양을 했으면 행동,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네가 쟤랑 다르다는 게 뭐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조이제문까지 실어가지고 자신들의 가치 증명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넣고 실천적, 양심적 행동도 넣었던 것이죠. 이것이 15세기 말에 벌어진 살인파와 훈구파 대립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오사화를 기점으로 사화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살인파의 주장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 숙청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문제의 근원은 자기들한테 있잖아. 당시 뭐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권력가의 뭐 친인척이다 뭐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애들이 나가니까 가서 통치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는 밝히고 이렇게 돼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직접 지방에 살면서 봤던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든지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비난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앞서게 되면, 그리고 비난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 비극을 낳고 본질을 외면한 이런 폭력은 결국은 자신들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기 전에 무고한 희생과 분노를 낳고 그것이 또 잘못된 길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좌우간 무오사화를 통해서 피는 뿌려졌습니다. 피는 분노를, 극단은 극단을 낳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흥분된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을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